오늘 에자일 소시오크라시 앤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주현희입니다. 지금 이제 소개하시는 분도 소사이어티라고 급하게 읽으셨잖아요. 이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낯선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자리에 섰고요. 지금 선물들 받으셨나요? 검정색 그거 풀어보세요. 네, 그거 지금 풀어보셔야 됩니다. 네네네. 알고 계신 분이 벌써 계시네요. 네, 열어보십시오. 네. 네, 열어보시면 예쁜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을 텐데요. 초록색 하나,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요게 이제 1인분 한 세트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오늘 이제 처음 접한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그룹 의사소통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나눠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제 저는 전문 퍼실리테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전문 퍼실리테이터로서 지금 경력 한 11년째 되고 있는데요. 어쩌다 퍼실리테이션 굉장히 일찍 시작해서 또 요즘은 소시오크라시라는 조직 개발까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좀 공감이 된다 그러면 조용히 이렇게 녹색 카드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 얘기는 나는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빨간색 카드 들어주시고 하면 제가 이 정도가 공감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감을 잡으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처음 만났기 때문에 쑥스러우시잖아요. 갑자기 드는 게 좀 쑥스러우시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세션에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모여주셨어요. 1시간 남았는데요. 오늘 남은 이 1시간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녹색 카드 들어주세요. 아니다 그럼 빨간색 카드.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빨간색 카드는 아무도 없으셨고 녹색 카드만 다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링크 컨설팅이라는 퍼실리테이션 전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고객사의 워크숍을 결국 도와주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조직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라는 것들을 이제 일회성, 몇 회성 워크숍으로 도와드리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 자연스럽게 조직 개발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지금 발달 단계상 어느 정도에 와 있구나, 이런 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받으시면 꼭 이런 걸 물어보세요. 퍼실리테이션 오래 하면, 많이 하면 조직 문화가 바뀌나요? 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까지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조금 더 명쾌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는 조직 개발까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하실 텐데요. 에자일 선언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조한 부분들이 있어요. 개인과 상호작용을 중시하고요. 고객과의 협력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기에 이어지는 12가지 원칙이 있는데 몇 가지만 또 추려봤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내내 업무 전문가와 개발자가 매일 함께 일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동기부여된 개인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구축하라. 그리고 그런 사람과 업무 과정을 믿어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직접 보고 대화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고의 아키텍처 요구사항 설계는 자기 조직화된 팀에서 나온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에자일 선언을 선두로 해서 에자일을 접하다 보면 아마 몇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저는 이제 퍼실리테이터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작용과 협력 등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죠? 제가 오늘 에자일 분야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돌아가는 분야일까라는 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고 싶어서 저도 아침부터 와서 쭉 세션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러 연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바로 이 앞전에 OKR 또 이 방 안에서 들었어요. 근데 그 방도 그렇고 또 다른 방에서도 그렇고 심리적 안정감, 철학,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 줄까? 그죠? 어떻게 how to에 대한 방법이 조금 부족하다. 두 번째는 수평한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하니까
근데 서로 너무 배려하다가 이렇게 어느 것도 결정하지 못하거나 근데 그저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고 뒤에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어떻게 색깔로 좀 좋습니다. 세 번째, 능력과 경험도 평등한 것인가? 다 같이 결정하는 것은 늘 좋은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색깔 좀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BIT 분야에서도 자기조직화, 자율경영 조직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애자일이 요즘 HR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고 가능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 초인가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아예 그냥 아티클로 다루었죠. HR 전반에 애자일을 도입하라. 네, 이렇게 아예 그냥 제목이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애자일이라고 하는 용어에 매몰되기보다는 무엇인가 더 큰 그림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비약하는 그림일 수도 있지만 제 머릿속에서 들어오는 요 지금 현상은 이렇게 그려져요. 기존에서의 인사 직무 체계 또는 재무 회계, 의사결정이나 지휘 체계 이런 것들이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좀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닐까. 모양새가 아예 그냥 다른 게 아닌가. 그러면 이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네, 이것이 이제 저의 관심사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얘기를 하려면 문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어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맛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네. 머리가 굉장히 좋다. 문어가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얘기를 아마 언뜻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문어가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면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요. 이렇게 열쇠로 문을 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학자랑 심리 게임을 하기도 해요. 본인은 그러니까 문어는 나름대로 유머 감각도 있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안 볼 때는 수조통에 있다가 이렇게 기어 나온대요. 이렇게 가다가 과학자가 돌아보면 씩 하고 들어가고 또 이제 과학자들이 안 보면 또 이렇게 도발을 했다가 또 쏙 들어가고 이런 장난을 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굉장히 특이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아직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문어의 뇌가 몇 개일까요? 사람의 뇌는 몇 개예요? 하나. 원숭이의 뇌는 하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 머리에 뇌가 중앙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문어는 몇 개일까요? 2개, 3개, 5개 이하일 거다. 손 들어보세요. 5개보다 많을 것 같다. 네. 문어의 뇌가 무려 9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문어에 대해서 조금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What could octopuses possibly have in common with us? After all, they don't have lungs, spines, or even a plural noun we can all agree on. But what they do have is the ability to solve puzzles, learn through observation, and even use tools, just like some other animals we know. And what makes octopus intelligence so amazing is that it comes from a biological structure completely different from ours. The 200 or so species of octopuses are mollusks belonging to the order Cephalopoda, Greek for head feet. Those heads contain impressively large brains, with a brain-to-body ratio similar to that of other intelligent animals, and a complex nervous system with about as many neurons as that of a dog. But instead of being centralized in the brain, these 500 million neurons are spread out in a network of interconnected ganglia organized into 3 basic structures. The central brain only contains about 10% of the neurons, while the 2 huge optic lobes contain about 30%. The other 60% are in the tentacles, which for humans would be like our arms having minds of their own. This is where things get even more interesting. Vertebrates like us have a rigid skeleton to support our bodies, with joints that allow us to move. But not all types of movement are allowed.
You can't bend your knee backwards or bend your forearm in the middle, for example. Cephalopods, on the other hand, have no bones at all, allowing them to bend their limbs at any point and in any direction. So shaping their tentacles into any one of the virtually limitless number of possible arrangements is unlike anything we're used to. Consider a simple task like grabbing and eating an apple. The human brain contains a neurological map of our body. When you see the apple, your brain's motor center activates the appropriate muscles, allowing you to reach out with your arm, grab it with your hand, bend your elbow joint, and bring it to your mouth. For an octopus, the process is quite different. Rather than a body map, the cephalopod brain has a behavior library. So when an octopus sees food, its brain doesn't activate a specific body part, but rather a behavioral response to grab. As the signal travels through the network, the arm neurons pick up the message and jump into action to command the movement. As soon as the arm touches the food, a muscle activation wave travels all the way through the arm to its base, while the arm sends back another wave from the base to the tip. The signals meet halfway between the food and the base of the arm, letting it know to bend at that spot. What all this means is that each of an octopus's 8 arms can essentially think for itself. This gives it amazing flexibility and creativity when facing a new situation or problem. Whether it's opening a bottle to reach food, escaping through a maze, moving around in a new environment, changing the texture and the color of its skin to blend into the scenery, or even mimicking other creatures to scare away enemies. Cephalopods may have evolved complex brains long before our vertebrate relatives, and octopus intelligence isn't just useful for octopuses. Their radically different nervous system and autonomously thinking appendages have inspired new research in developing flexible robots made of soft materials, and studying how intelligence can arise along such a divergent evolutionary path can help us understand more about intelligence and consciousness in general. Who knows what other forms of intelligent life are possible, or how they process the world around them. 네. 비디오를 보시면 문어의 뇌가 뇌신경세포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엔 한 30-40% 있고 나머지는 8개 다리로 다 뻗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문어의 뇌는 9개, 그리고 이 머리에 있는 뇌를 ninth brain, 그러니까 9번째 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요 마지막 후반부에 나왔어요. 사과를 봤다. 그럼 사람은 뇌가 모든 걸 다 정보 처리를 해요. 봤다. 저 먹어야겠다. 집어. 명령까지 내리고 잡아서 느낌이 어떤데 어떻게 굽어. 이런 것들을 다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데 문어는 사과를 봤어요. 그러면 잡아야겠지 하고 뻗어서 얘를 잡는 순간 그러면 어디까지 굽어야겠다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다리 차원에서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 뇌 다리가 하나하나가 독립된 인격체와 같다. 이런 얘기가 뒤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한 마리의 문어인데 어떤 다리는 되게 막 어드벤처러스하고, 네, 어떤 다리는 되게 수줍고, 어떤 다리는 또 어떻고 이렇게 성격이 다르게 독자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대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죠. 문어의 뇌와 신경이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는 마치 이들 다리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퍼실리테이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에요. 나인스 브레인이라고 불리웁니다. 자, 그러면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문어처럼 각자가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유기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나인스 브레인은 인간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입니다. 인간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답은 뭘까요? 네, 정해져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율, 협력, 경영 체계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시대를 대표하는 경영이 대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애플. 아주 과거로 올라가 볼까요? 1900년대 초반? 그렇죠. 네, 포드가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었죠.
이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는 사람들이 경영 뭐 대표적인 아주 경영 잘하는 회사 어디를 꼽았었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어디를 꼽아요? 네,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런데 흐름은 명확해 보입니다. 예전에는 기계주의로 다 모든 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된대요. 주의는 참여와 권한 위임을 어떻게 함으로써 자발성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많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기업이 이제 구글이라는 기업이 나타났어요. 근데 알고 보면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구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전통적인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성과를 낸 기업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거버넌스 변천사를 보면, 이것도 최근의 연구 결과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전에는 힘에 의해서 지배를 했었죠. 힘센 사람이 최고였어요. 그러다가 계급이라는 게 생기고 뭔가 통제, 규칙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뭔가 조금 진일보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아진 것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경쟁에서 이기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이런 단순한 시스템으로는 더 발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모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권한 위임, 그래야 더 앞으로 이 시대에 적응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게 최근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뜻 보이고 있는 흐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자치 또는 자율 경영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상도 그렇고 학자들의 연구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이 이 차세대 조직의 형태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에는 명확해 보이는 것은 어쨌든 관료주의를 벗어난 무언가, 네, 자기 조직화하는 무언가, 자율 경영스러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조직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라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조직들이 수평적인 조직, 민주적인 조직 문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또 바꿔보고 체질 바꾸기 위해서 수년간 굉장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한 5, 6년 사이에는 더 전향적으로 중간에 관리자 계급을 싹 없앤다든지 그 직급을 아예 없앤다든지 아주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 기업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저는 이제 시각이 다릅니다. 수평적인 조직에 대해서 그러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자들이 그 회사를 떠나거나 나의 역할은 뭐냐? 내가 여태까지 쌓은 경험과 기술과 이런 것들은 어디다 쓰는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이 된 거죠. 더 좋은 것은 이렇게 옛날에는 탑다운 방식의 파워 라인만 있었다면 이제는 바텀업 라인을 어떻게 잘 만들어 주어서 이게 순환하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수평적인 파워 라인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이제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시오크라시라는 것의 핵심은 힘의 재설계입니다. 리더는 무거운 짐을 좀 덜어내고 구성원들은 권한을 좀 나누어 받는 효과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요 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소시오크라시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소시오크라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방대한 걸 다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미지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3개의 단위 조직이 있다고 치죠. 자, 그러면 요 단위 조직들의 한 조직당 2사람씩이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서클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 서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분파해 나갑니다. 이렇게 커져 나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도 자체가 옛날의 그런 그림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너무나 달라서 지금 조직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조직도는 트리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 트리 형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거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제 소시오크라시 OS라는 것입니다. OS라는 말은 익숙하시죠? OS가 뭐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죠? 네.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뭐죠? 우리나라의 통치 체제는 뭐죠? 민주주의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의 운영 체제는 뭐예요?
뭐 쓰고 계신가요? 네, 아마 요 셋 중에 다 들어오시죠? 네. 그럼 여러분들 회사는 어떤 운영 체제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고민이 좀 드실 거예요. 에자일이 운영 체제인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에자일을 많이 도입하신 분들이 뭐가 부족하대요. 뭔가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아마도 네, 뭐라고 딱 정의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게요. 우리 회사의 운영 체제는 아마도 관료주의이거나 팀제로 보완하고 있는 관료주의이거나 아니면 요 비슷한 뭐 요 언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관료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얘기 조금 다음 페이지에서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에자일을 설치했는데 운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지금 현재 고민이에요. 직급도 없애보고 네, 영어 이름도 써보고 다양한 패치를 좀 깔아서 보완을 했지만 이게 또 이렇게 근본적인 방책 같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에자일이 요구하는 철학이나 업무 접근법이 기존의 이 운영 체제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료제, 탈관료제, 이건 뭐 너무 깊은 얘기지만 아주 짧게만 얘기를 하면 관료제의 특징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업무의 분업화, 전문화, 위계의 서열화,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관료적 이력, 그렇죠?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회사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회사는 관료제랑 되게 멀까요? 가까울까요? 우리 회사는 관료제하고는 굉장히 멀리 있다. 멀리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관료제를 많이 벗어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여전히 관료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죠? 네, 알고 보면 그렇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탈관료제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팀제도 관료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직 중에 하나고요. 근데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고 뭐 네트워크형이나 아메바형이나 오케스트라형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에 팀제가 우리나라에 막 들어왔던 게 1997년, 8년, 네. IMF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누가 얘기해도 우리 조직은 그냥 관료제였어요. 사장 밑에 누구 밑에 누구 밑에 누구, 그죠? 네,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네, 이렇게 이어지는 체계를 갖고 있었죠. 당연히 이 경제 활동이 복잡해지고 인간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관료제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관료제만으로 담기에는 굉장히 더 복잡하고 어려운 세계가 된 거죠.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그런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팀제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완은 했지만 여전히 사실 관료제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죠? 조직 구조 이미지로 그냥 아주 극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게 전통적인 이제 관료제 조직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러면 이제 탈관료제는 어떻게 갈 거냐? 모르겠어요. 아메바형 조직 뭐 이게 여러 가지 다 달라요. 근데 아무튼 이런 네트워크 조직, 뭔가 네트워크스러운 조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게 화두죠. 자, 그러면 소시오크라시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각자 따로 노는 조직이나 거창한 구호 말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로 만들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미션, 비전,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어느 회사나 미션, 비전 다 있어요. 전사 미션, 비전만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소시오크라시에서는 그 아래 조직, 하위 서클로 내려가면서 각 단위 조직까지 미션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 세울 수 있게 체계화되어 있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은 아마 되게 에자일에서도 들어보셨을 법한 설명일 거예요. 요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OKR하고도 굉장히 맥락이 다 있고요. 그런데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면서도 빠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방법은 무엇인가? 일터에서의 적정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나요? 네, 역시 공감하시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초록색 카드 들어주시면서. 네. 세 번째, 업무에 지긋지긋하죠. 리더급의 경험과 역량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러면서도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할 회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퍼실리테이션 용어로 얘기하자면 메타 디시전 체계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해야 될지 그 체계가 필요한 거죠. 아주 심플한 체계를 소시오크라시는 제시합니다. 네 번째, 한 번 발령받은 리더, 근데 괴로워도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왜 떠나요? 네, 리더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는 거죠. 리더도 난감하죠. 그래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직책자 선발 그리고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조금 공부하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 직책자를 선발하는 방식이 그냥 위에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거도 아니에요. 이렇게 다수결에 의한 선거도 아닙니다. 굉장히 새로운 그런 방식으로 선출을 합니다. 다섯 번째, 팀장 또는 중간 관리자가 되면 위아래 눈치 보느라고 고달프죠. 그래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협업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팀장이 되면 누구 눈치 봐야 돼요? 네? 위에? 또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팀원 눈치도 봐야 돼요. 이게 팀장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 영혼을 반으로 쪼개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니죠. 알고 보면. 네. 그래서 이 관점을 아예 바꾸어서 팀장이라는 사람의 너무나 위아래서 이렇게 쏟아지는 쪼는 그런 힘들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 구조가 지금의 팀제를 굉장히 팀제와는 다른 서클 구조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서클들이 링킹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연결되는 방식이 달라요. 예전 같으면 상위 조직이 있고 하위 조직이 있으면 팀장 혼자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도 약하고 혼자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런데 여기서는 더블 링킹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합니다. 두 사람이 링킹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 바쁜 세상에 뭘 더 이렇게 완벽하게 회의를 하느냐, 빠른 실행, 빠른 보완이 답이다. 이거는 에자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하신 개념일 것 같아요. 자, 길게 설명 안 드리고요. 일곱 번째, 인사평가, 성과평가는 더 진화될 수 없는가? 영혼 없는 숫자 말고 정말 성장을 위한 평가 할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소시오크라시에서는요, 숫자로 평가하지 말라 그래요. 아예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주장입니다. 그러면 아마 기업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어떻게 그럼 승진 체계 이거 다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완벽한 소시오크라시 체계가 돌아간다면 숫자가 중요해지지 않아져요. 그런데 과도기적으로 소시오크라시를 도입한 조직에서는 소시오크라시적인 평가 방법하고 OKR스러운 평가 방법하고 결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숫자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나중 이야기고 근본적으로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리고 그 피드백을 하는 뭐랄까요? 정책 회의, 회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거고 결과를 조직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공유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소시오크라시의 7가지 영역입니다. 공동의 목적, 동의 의사결정, 운영회의와 정책회의를 나누고 직책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정하고 서클과 더블링크 개념으로 구조를 짜고 피드백 루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소시오크라시 전반에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단지 업무하고 의사결정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발전적 피드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옵티멀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최적의 또는 적정, 적정 퍼실리테이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7가지 파트가 있다고 했는데요. 퍼실리테이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심플한 퍼실리테이션 프로세스가 이 7단계에 다 녹아 있어요. 예를 들면 전사적 비전 미션 에임뿐만 아니라 각 하위 서클의 VMA를 동의 의사결정으로 빠르게, 요거는 빠르게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모두의 참여에 이거해서 마음에 와닿는 그런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합의를 이끌어내는 굉장히 빠르고 간단한 퍼실리테이션 프로세스와 방법론이 여기 있습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디시전 메이킹, 메타 디시전 메이킹 체제가 있고요. 그리고 동의에 의한 직책자 선출 퍼실리테이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서클과 이 하위 서클 생성을 위해서 상위 서클의 서클 미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구성원들의 회고 미팅이나 빠른 의사결정을 어떻게 이루어내는지, 그리고 동료의 발전을 위한 퍼포먼스 리뷰, 퍼실리테이션 프로세스와 스킬,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퍼실리테이터로서 소시오크라시라고 하는 이 통치 체제 이론을 이렇게도 정의를 내려봤어요. 적정 퍼실리테이션에 기반한 조직 경영 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도입하든 애자일, 그죠? 애자일 조직에서는 많은 것을 함께 협의하게 되죠. 그래서 애자일 코치한테는 퍼실리테이션 역량이 기본 역량으로 또 권장이 되기도 합니다. 애자일은 하는데 퍼실리테이션을 안 한다. 이건 되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소시오크라시, 네, 적정 퍼실리테이션 기반의 자율경영 체계이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도 굉장히 다양한 자율경영스러운 그런 통치 이론들이 조금 있습니다. 소시오크라시에서 분파되어 나온 홀라크러시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더 있을 수 있는데요. 무엇을 하듯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조직 간에 커뮤니케이션하고 사람들 간에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기본적인 소통 역량을 갖추셔야 여기에 날개를 달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거의 전 국민 모든 사람들이 되게 이 어려운 기계를 다 다룰 수가 있어요. 아주 첨단 기계를 모두가 다 다룹니다. 뭘 다루고 있죠? 컴퓨터, 스마트폰. 근데 이거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기계 아닌가요? 그리고 컴퓨터 못 다루면서 일하실 수 있으세요? 취업 되시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보화 시대에 오면서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 네,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역량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역량 가지기까지 컴퓨터랑 얼마나 많이 노셨어요? 컴퓨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노셨어요?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소통이 중요하다. 또 협업이 중요하다.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가 어느 조직을 가나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통을 잘하기 위한 스킬, 방법 이런 것들은 잘 배우지 않습니다. 거기에 잘 시간 할애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 한번 들었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그 교육 괜히 별로 도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막 들어와가지고 방정식 풀어주고 막 미적분 풀어주고 그래서 딱 나가면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듣고 다 풀 수 있는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걸 풀 수 있기까지는 수없이 연습하고 풀어보고 그래서 지금 고급 역량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커뮤니케이션 역량, 뭐 조직 개발에 관한 역량 이런 것들은 교양 수업 듣듯이 그냥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시오크라시를 창시하신 분이 계세요. 원래는 철학적으로는 1800년대 후반 그 철학자 꽁트까지 올라갑니다. 꽁트라는 분이 1800년대 후반이면은 민주주의가 막 이제 세계를 강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100년이 채 지나지 않은 몇십 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역시 철학자라 그런지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패단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회 통치 체제는 무엇이냐라는 걸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게 소시오크라시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소시오크라시 그러면 그 개념은 어떻게 민주주의랑 다르냐? 소시오라고 하는 것은 동료의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크라시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동료에 의한 내가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 범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조직을 통치하는 거 이게 소시오크라시예요. 자 그러면 데모크라시는 뭘까요? 거기서 데모스는 뭐예요? 데모스는 알고 계시듯이 군중입니다. 서로 알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스예요. 군중에 의한 통치가 민주주의예요. 그래도 그 전에 봉건주의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체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세대를 고민하면서 나온 게 소시오크라시인데 이것을 현실에 적용한 것은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또
2차 세계대전의 교육개혁가 키스 부카라는 분이 본인이 운영하던 학교에 아이들 학교에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이름도 그냥 무슨 학교 이렇게 짓지 않았어요. 그냥 Children's Workshop이라고 붙였어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자치할 수 있게 하겠다. 스스로의 그 관계되는 사안들을 토의하고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실천하고 다듬어 나가고 네,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너무나 성공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소시오크라시가 지금의 모습으로 집대성된 것은 조금 더 올라와서 1960년대 후반부터 뭐 90년대 2000년 가까이 이때까지 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냐면 이 키스 부카의 제자였던 제라드 엔덴버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본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시오크라시를 계속 실험하고 적용해서 지금의 이론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크라시는 사상적으로는 사회통치체제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기업 경영 이론으로 되게 정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늘 직무교육만 하느냐. 직무를 잘 써먹을 수 있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그 접착제가 되는 윤활유가 되는 커뮤니케이션, 조직 개발에 대한 교육을 왜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회사를 운영할 때 늘 직무 교육과 비슷하게 항상 이런 교육을 실시를 했었어요. 이제는 연로하셔서 저기 일선에서는 퇴임해 계십니다. 이제 후임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도입하든지 간에 이제는 커뮤니케이션하고 조직 개발하고 이런 조직 다이나믹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필수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퍼실리테이션 얘기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마 이 중에 그 퍼실리테이션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퍼실리테이션 과정을 이수했는데 막상 내가 일터에서 써먹으려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가요? 혹시 퍼실리테이션 공부하신 분들 계시면 색깔로 좀 보여주세요. 배웠는데 잘 안 되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죠. 브레인스토밍 합니다.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룹핑을 하고요. 또 그 제목도 적어보고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보팅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의사결정하는 단계. 이게 이제 기본 프로세스예요. 그죠? 그런데 일터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이 더 많지 않나요? 누군가가 우리 이렇게 해봐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제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난상 토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배웠던 이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아요. 네, 기존의 퍼실리테이션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역시 기존에 갖고 있던 나의 개인기로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할 것이냐. 네, 이 방법인 거죠. 위에 거는 기존의 퍼실리테이션 과정에서 알려줍니다. 그냥 수업 들으시면 쉽게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밑에 거는요, 안 알려줘요. 네, 아직 이 프로세스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밖에 안 알려줘요. 네. 자,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소시오크라시 관련해서 조직 개발의 이제 최근 흐름입니다. 꽁트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워드라는 철학자, 그리고 키스 부카 교육개혁가 제라드 엔덴버그, 그 다음에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소시오크라시를 공부한 후에 홀라크러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사람들의 뭐 이분들뿐만이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지식들이 더 결합이 되면서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특이한 사항은 에자일, 린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철학적인 그 바탕 되게 비슷하고요. 추구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서 이 소시오크라시와 에자일이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시각화시켜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계속 고민 중이에요. 지금 요 존 벅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 소시오크라시가 네덜란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미권, 영어를 쓰는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네덜란드어를 공부한 다음에 넘어갔어요. 네덜란드 가서 이 엔덴버그한테 직접 배웠어요.
공부를 하시고 이 책을 쓰심으로써 영미권 세계에 드디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007년이에요. 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새로운 책을 쓰셨는데 에자일 코치와 같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합되는가? 에자일이라고 하는 것이 BIT 분야에 전반적으로 확산하거나 아니면 에자일이 갖고 있지 않은 거버넌스 부분을 어떻게 충족시키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한국어판은 이제 번역 준비 중이고요.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아마존에서 구입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We the People이라는 책은 한국어 번역판이 그저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번역자는 아니고요. 저는 이 책을 감수를 했는데 소시오크라시 제가 이제 한국 최초 전수자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감수를 했고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 나는 꼭 더 파봐야겠다. 이 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여기까지 걸어 나와서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최근에 한 기업에 소시오크라시를 도입했던 사례입니다. 올해 한 6개월간 제가 밀착 멘토링 하면서 도입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목표를 그러니까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고 동의 의사결정을 익히고 또 회의 체계를 정립하고 등등등 할 게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한 5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멘토링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2월부터 7월까지 이게 나름 무지개 색깔이거든요. 빨주, 노초, 파남보. 네. 그래서 위에 빨간색으로 올라갈수록 최신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향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표가 자세하게 보이시진 않을 건데 이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조직이 굉장히 자주 조직 개편을 했었어요. 그리고 조직이 지금 별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3개 팀을 굉장히 이질적인 3개 팀을 하나로 묶어놨어요. 조직 개편을 한번 올 초에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한 팀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게다가 그 전에는 서로 아웅다웅 싸웠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팀빌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의 목표를 세워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느냐 이제 요거를 중심으로 갔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한 팀이 된 것 같다. 이 멘토링 시작하고 나서 한 2개월 만에 그런 피드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멘토링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이 어떻게 꾸준히 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공 사례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6개월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몇 개월 안 지나서 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짧게 마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들어주셨어요. 여기 마이크 좀 부탁합니다. 네, 앞에 3번째 줄. 네. 요거 써야 되나요? 네. 혹시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죠. 그 평가를 하실 때 그 숫자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을 기업에서는 많이 생각을 할 테고 그리고 또 그 한 해 동안에 그런 매출에 대한 숫자를 많이 올렸던 사람들이 많은 또 반발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그 평가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예를 좀 들려주실 수가 있으신지. 소시오크라시의 평가에 대해서는 큰 방향성과 올바른 그 방법론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회사는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소시오크라시를 완벽하게 적용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거리가 남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성원들이 같이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는 어디까지 한번 벽을 허물어 보자라고 하는 것도 구성원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은 굵직굵직한 거버넌스 원칙만 먼저 바꾼 다음에 평가라든지 승진이나
또 뭐 급여 이런 거 이 숫자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기존의 체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적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소시오크라시를 전환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년부터는 숫자 없어 막 이러면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아까 저쪽에서 먼저 해주셨는데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조직 문화를 전공하는 학생인데요. 네. 아까 정리가 좀 덜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홀로크래시랑 소시오크래시랑 차이점이 있다면 딱 한 두 가지 정도 네네.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홀라크러쉬는 소시오크라시보다 굉장히 많이 단순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소시오크라시는 이론적으로는 사이버네틱스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해요. 사실 겉에서 소시오크라시의 층위를 이렇게 한 층, 또 밑에 진피층 이렇게 본다면 진피층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엔지니어링스러워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 몇 가지 개념들은 아주 철저하고 정교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홀라크러쉬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다 뗐어요. 막말하면 차 떼고 포 떼고 좀 쉬운 것들 위주로 이렇게 남겨진 측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들이 적용하기에 빨리 도입하기엔 더 매력적이고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같은 용어를 쓰는 것도 있고, 또 많은 부분 같은 개념이지만 또 용어를 많이 또 바꾸기도 했어요. 또 한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소시오크라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직적인 계층 구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홀라크러시에서는 약간 그걸 좀 굉장히 없애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을 약간 평면 조직스럽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조금 보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해석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만. 네, 또 앞에 질문하셨는데요. 네. 네. 저희 회사에서도 퍼실리테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네네. 저도 한 6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전통적인 관료주의 체제에서의 퍼실리테이터랑 아까 그 소시오크라시 네네. 그 제도 내에서 이제 퍼실리테이터랑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된 모습이 필요한 건지 뭐 교육이나 도구나 뭐 멘탈이나 철학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게 달라져야 되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네. 기존의 퍼실리테이션은 조금 도구를 많이 쓰죠. 그리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할 때도 컨센서스 빌딩의 프로세스를 따라요. 근데 소시오크라시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해요. 웬만하면 필요하면 하는데 웬만하면 컨센트 디시전 메이킹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빠르게 의사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구를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지만 도구를 잘 사용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서클마다 퍼실리테이터가 있는 걸로 조직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예 하나의 서클에는 조직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장, 그 다음에 서클 구성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서클 대표,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서기, 이렇게 4개의 직책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도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운영회의와 정책회의로 나누어지는데, 운영회의는 일상적인 실무 의사결정을 운영장이, 리더가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정책적인 의사결정, 모두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팀 내, 그 서클 내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퍼실리테이터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힌트를 좀 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퍼실리테이션 교육 받으신 분 100%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중립을 지켜라.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는 의견을 내지 마라. 이 두 가지 표현은 사실 다른 면이 있어요. 중립을 지키라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퍼실리테이터는 의견을 내지 마라. 이거는 저 같은 전문 퍼실리테이터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팀원인데 내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나는 퍼실리테이터니까 의견 안 낼 수 있어요? 되게 힘드시죠? 이게 뭔가 앞뒤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답변 드릴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됐나요? 네, 마지막 분. 네. 한 분 정도만 더. 네네.
마지막 질문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이제 대표이사님 지시하에 전사 애자일 적용을 담당을 이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조차도 이제 애자일 코치로서 변화하면서 퍼실리테이션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뭐 지식을 배우고 방법을 배운다고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퍼실리테이터가 되기 위한 네. 기본적인 어떤 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성향이나 뭐 이런 기본 자질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다 준비는 하지만 네, 네, 좀 네. 잘해서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네, 네.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전사에 이제 퍼실리테이터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교육 과정들을 좀 세팅을 해줘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먼저 답변 드릴게요. 퍼실리테이터를 내부에서 양성하실 때 현재 그 퍼실리테이터 협회, 저도 뭐 협회 이사이기도 하지만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까지 갈 거냐 말 거냐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인증을 받을 거면 기존의 퍼실리테이션 과정을 모두 이수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업무 소통 잘하고 싶다. 그럼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시중에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워크숍 스킬 굉장히 화려하고 이벤트성 조금 1년에 그렇게 매일매일 벌어지는 업무 회의라기보다는 약간의 이벤트성 워크숍을 어떻게 기획할 거냐라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런 것보다는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조금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적을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세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은 적합한 성향이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굉장히 그 분석적이고 뭐랄까요? 안정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고 계신 분들도 회의 그냥 진행 잘하시고요. 또 아니면 사교적이고 조금 도전적인 이런 분들도 되게 잘하세요. 근데 잘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사교적이고 뭔가 도전적이고 이런 분들은 분위기 잘 리딩하고요. 뭐 쭉쭉 앞으로 나아가길 잘 합니다. 그런데 약간 디테일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좀 안정적이거나 분석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당장은 좀 덜 시원할 수 있어요. 덜 시원할 수 있지만 우리 업무 회의를 이끌어가는 데는 문제 없어요. 전문 퍼실리테이터 될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전문 퍼실리테이터로서 역량을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그냥 채우면 되는 것인데 사교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그냥 보완하시는 게 좋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뭐 얼마나 큰 사교력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짧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따로 질문을 계속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질문해 주신 분 네 분 계시죠? 맨 앞에 선착순으로 3분. 아까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특별히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퍼실리테이션 공개 과정 초대권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앞에 3분이 누구세요? 지금 4분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자, 양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앞에 나와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에자일과 소시